네,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살인들이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까지는요, 조선 초기 상황을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세 시기, 조선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눴을 때, 이 중기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사건들은요, 사화라고 하는 사건들이고, 이 사화가 끝난 뒤에 또 어떤, 어, 살인들이 권력을 잡아가는지 그 과정들을 보도록 하는 건데요. 오늘 배울 살인들은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직, 조광조, 이황, 이 중에 이황과 이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좀 익숙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정치 집단들을 우리는 사림이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림의 선조들을 좀 보니까 정몽주, 길재, 특히 정몽주는 이름이 좀 익숙해요. 그죠? 고려 말에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온건파 사대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정몽주의 제자가 길재였고 이 길재의 제자가 다시 김숙자라는 사람이었으니까 정몽주와 길재 학통을 이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림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 초기에 문물제도 정비 과정, 중앙 집권체제 확립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길렀던 이런 사대부들을 우린 사대부는 아니죠. 관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즉 선비들을 우리는 사림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종직이 중앙전기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요, 바로 성종 때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이 훈구 세력들이 누군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의 7대 임금 세조는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고 또 단종을 폐위시키면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조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세조의 권력을 도왔던 이 공신 집단들을 우리는 훈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훈구, 공을 세운 대가로 훈장과 특권을 받은 구신 세력이란 뜻이죠. 그에 비해서 이 살인들은 온건파사대부의 학통을 계승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훈구는 이렇게 공신으로서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대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또 세조로부터 직전법에 따라서 과전도 받았을 것이고요. 일부는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한명회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얘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목이 안 좋네요. 자,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림들은요, 성종 때 삼사의 언관직에 많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삼사,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었죠. 이 삼사의 언관직에 임명이 되면서 훈구의 부성과 권력 독점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훈구와 사림은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훈구 세력은 조선 초기의 국가 발전, 즉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다양한 사상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교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부국강병 그리고 중앙 집권에 도움만 되면 불교, 도교를 비롯한 다양한 사상들을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유교 국가긴 하지만 불교 행사나 도교 행사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림 세력은 다릅니다. 사림 세력은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이상 정치인 왕도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국왕이 일방적으로 중앙 집권을 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인의 선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즉, 향촌 자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고요. 이 향촌 자치 기구로서 살인들이 지목했었던 것이 그들이 있었던 유향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대립하게 되는 가운데 훈구 세력은 공신 집단으로서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서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린 이것을 사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의정부 6조를 비롯한 고위 관리였던 훈구가 삼사 언관직에 포진되어 있었던 이 사림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반격으로 이 사림들을 국왕과 함께
탄압하게 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사화라 부르게 되는데, 사화는 전체 네 차례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 사화는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무오사화고요. 두 번째 사화는 갑자사화. 세 번째 사화는 기묘사화. 네 번째 사화는 을사사화입니다. 교과서 기준으로는 124쪽에 있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은 이렇게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 세력을 우대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좀 달랐습니다. 이 연산군은 국왕의 권한이 굉장히 전제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훈구의 비리와 자신의 폭정을 살림 세력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심지어 살림 세력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신하의 도리는 신하의 도리는 임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가치, 즉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권을 견제하겠다라는 포부를 대놓고 드러내니까 연산군은 이걸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는 차에 사초에 실려 있었던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있었습니다. 김종직이 아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데려온 살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었죠. 이 김종직이 쓴 글 가운데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조의제문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 말에 해당하는 이 초나라에서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초나라의 왕 의제를 죽인 것을 두고 애도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신하가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당시 조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 단종이 나중에 일찍 죽기도 하니까요. 자, 이것을 빗대서 쓴 글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 훈구 세력이 이렇게 김종직을 비판하고 또 이게 세조를 비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종직을 비롯한 많은 살인 일파들이 잡아들여지게 됐어요. 근데 이 당시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서 김종직의 시신의 목을 자른 이 보관 참시형에 처하고 관련된 많은 살인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초로부터 비롯된 이 사화를 무오사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무오사화는 사실 경고성의 공격이었어요. 경고하는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사화는 갑자사화 단계부터입니다. 우리 연산군은 성종과 패비윤 씨 아들입니다. 근데 패비윤 씨가 시기 질투심이 많다는 이유로 어, 당시 대비였던 인수대비 한 씨의 주도하에 폐위당하게 되고 끝내 사약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 패비윤 씨, 즉 어머니가 사약을 받게 되는 과정을 주도했었던 모든 인물들을 제거하게 됐었던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그 당시 이 폐비 유이시 사사 사건을 주도했었던 신하들 가운데 이세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좌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던 차에 왕실의 잔치 자리에서 이세자가 왕의 옷에 술을 쏟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연산군은 이러한 신하들의 행태는 왕을 능멸하는 행위다. 즉, 능상행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폐비윤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내서 처벌하게 됩니다. 우린 이 사건을 갑자사화라 부르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폐비윤시 사건과 관련돼 있기만 한다면 훈구, 살인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처벌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훈구 세력은 이런 폭군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연산군은 이 갑자사화 이후부터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마구마구 폭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금표를 백성들의 집을 허물고 이렇게 금표를 정하는 곳이 사냥터가 되거든요. 이 백성들의 집을 허물고 사냥을 하기도 하는 한편 또 이제 갑자사화 당시에도 처벌당한 신하들의 뼈를 갈아서 바람에 날리는 이 쇄골 표풍형 이런 끔찍한 형벌들을 마구마구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갑자사화 이후에 벌어졌었던 연산군의 폭정에 항거해서 훈구 세력의 주도하에 연산군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산군이라고 하는 폭군이 쫓겨나고 새로운 왕 중종이 즉위하게 되니 우린 이 사건을 중종반정이라 부르게 되는데요. 그럼 연산군 때 일어났었던 이 사화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사화는요,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고요. 사초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역사사자를 쓰기도 합니다. 갑자사화는 패비윤 씨의 사사사건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되었죠. 중종반정 직후에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올려지는 왕이기 때문에 초반에 신하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아야 했을 겁니다. 이 중종은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좀 강화시킬 의도로 새로운 사람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사림 세력이었던 조광조란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직하고 주대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 시험에서 올린 답안들을 보고 중종이 굉장히 감탄하면서 이 사람을 나중에 이렇게 중용하게 되는데요. 조광조라는 사람이 그래서 본격적인 개혁을 왕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유교 국가로서 진정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유교, 특히 성리학의 본격적인 교과서라 부를 수가 있는 소학을 전국에 또 보급해야 되고, 백성들도 이 성리학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향촌자치규약인 향약을 보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벌이게 돼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518년 단기에서는 또 왕의 서포트를 받아서 도교 기관이었던 소격서를 폐지하게 됩니다. 당시 도교 행사로서 초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초제를 주관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진정한 성리학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교, 불교를 비롯한 이교적인 요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다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살림 세력의 파이를 크게 키워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년마다 보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많이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뛰어난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인 혈량과를 실시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등용하는 추천 제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훈구 세력은 조광조를 서서히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훈구 세력한테 불을 지폈던 사건이 바로 위훈삭제입니다. 위훈삭제. 자, 위훈삭제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으로 받은 훈장이라는 뜻입니다. 공신이 되면 이런 훈장들을 받게 되는데, 중종반정 당시에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올린 공신 집단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훈구 세력이 되었겠죠. 근데 이 공신들 가운데 실제로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가짜로 공신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잡아내서 공신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조광조가 주장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훈구 세력은 조광조를 마구마구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중종도 이 당시부터 조광조를 조금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조광조가 추진하고 있었던 개혁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왕권 강화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광조를 서서히 멀리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위훈 삭제 조치까지 일어나게 되자 훈구 세력은 조광조에 크게 반발했고 중종도 여기에 동의해서 훈구 세력한테 은밀하게 밀지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밀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날 훈구 세력이 조광조를 잡아들이고 이와 관련된 기묘 살인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게 되죠. 자, 이렇게 위훈 삭제 조치를 계기로 해서 국왕의 묵인하에 훈구 세력이 조광조 일파를, 즉 기묘살인들을 공격하게 되니 우린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훈구 세력은 이를 하나 꾸미게 돼요.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이란 글자를 새깁니다. 꿀을 발라서 애벌레한테 먹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인 것 같고 어쨌든 나뭇잎에 글자를 새깁니다. 주초라고 하는 글자를 합치면 조가 돼요. 조. 즉 조광조의 성씨인 조씨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역모 사건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명분을 만들어냄으로써 조광조 일파를 잡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기묘년에 일어난 사화를 우리는 기묘사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격사 폐지, 결량과 실시, 위훈 삭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에 대해서 구광도, 훈구도 모두 반발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난 사화가 기묘 사화입니다. 자, 이후부터 중종은 외척 세력한테 서서히 의지하게 됩니다. 중종은 결혼을 세 번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왕후가 장경왕후 윤씨, 그리고 세 번째 왕후가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장경왕후 윤씨와의 사이에서 또 아들을 얻어서 대군을 얻어서 왕이 되니 우리는 이 사람을 인종이라 부르게 됐는데 이 인종 때 장경왕후 윤씨 집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외척 세력을 우리는 대윤이라 부릅니다. 근데 인종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문정왕후 윤씨 소생이었던 명종이 역시 또 왕이 되니 우린 이 명종 때 외척 집단이 형성했었던 문정왕후 윤씨 집안을 소윤이라 부릅니다. 대윤의 대표적인 인물은 윤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소윤의 대표적인 인물은 윤원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윤씨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으니 이 두 집안을 구별하기 위해서 큰 대 작은 소를 써서 대윤, 소윤 부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종 때는 대윤이 권력을 잡았다가 명종 때는 소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명종 때 그래서 소윤이 대윤한테 권력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했겠죠. 자, 이렇게 대윤과 소윤이 갈등하는 이 외척 집단 간의 갈등 과정에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을사사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살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시 본거지였던 향촌에서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향촌 사회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모임인 유향소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학교인, 그들이 제자를 실제로 길렀던 학교인 서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향촌 자치 규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기묘살인 때부터 이렇게 향약을 보급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살인들이 지방사회에서 다시 힘을 키울 수 있었던 세력 기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력 기반들을 바탕으로 해서 명종의 다음 왕의 선조 때 이르게 되면 살인들이 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서원에서 공부한 제자들이, 살인의 제자들이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다시 이렇게 대신들을 공격해 나갔을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 훈구 세력은 사실 이런 세력 기반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길러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은 많지 않았고 또 훈구 세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정치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훈구가 아니라 사림으로 고정시키는 쪽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선조 때 이르러서 사림은 전국의 주도권을 잡게 되죠. 자, 그러한 세력 기반들이 대체 무엇이 있었느냐를 지금 보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요, 우리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입니다. 자, 서원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원의 앞부분은 교육 공간입니다. 강의실이고요. 뒷부분은 제사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대체 어떤 것이냐? 명망이 있는, 덕망 높은 유학자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또 이 성리학도 연구하면서 제자들을 실제로 길렀던 곳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학교급으로 치면 사부학당이나 향교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중등 교육을 담당했었던 곳이라고 하는 건데, 사부학당은 서울, 그리고 향교는 지방, 이 둘의 공통점은 관립학교, 즉 공립학교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입니다. 사립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명망 있는 유학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명망이 있었던 사림들이 세운 학교를 우리는 서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초의 서원은 조금 전에 봤었던 백운동 서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처음으로 들여왔던 안향을 추모하기 위해서 당시 풍기 군수였었던 주세봉이란 사람이 세운 서원입니다. 백운동에 세웠다고 해서 백운동 서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명종 때 당시 살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이황이 건의를 하게 돼요.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원,
국가 차원에서 왕이 인정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인정해주는 방법은 왕이 직접 이 서원의 간판, 즉 현판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황의 건의에 따라서 명종 때 사액을 받고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된 서원이 백운동 서원인데요. 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으면서 이름을 소수서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 소수서원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황은 안동에 자신의 학교인 도산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음. 두 번째 세력 기반은요, 향락입니다. 향락은 지방 차원에서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던 향촌 자치 규약인데요. 이것은 원래 중국 남송 시대에 만들어졌었던 거예요. 남송에 여씨 사형제가 있었는데 이 여씨 사형제가 만들었던 향약을 남송의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주희가 증보했고요. 이 남송의 주희가 증보한 것을 당시 김효사림이 한글로 번역해서 지방 곳곳에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성리학을 알고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이렇게 생활에 나가면 성리학 학자였던 이 사림들이 지방에서 힘을 크게 키우게 될 것이니까 사람들의 세력 기반으로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향촌 사회의 풍속 교화를 위해서 마련했었던 향촌 자치 규약을 우리는 향약이라 부르게 됩니다. 원래 여시 사형제가 만들었었던 여시 향약은 이런 네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일 서로 권하고 잘못된 거 서로 규제하고 또 예의 있게 살자고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돕는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향촌 자치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자치 규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치 규약의 운영은 물론 지방의 선비들, 즉 사들이 주도했을 것이지만, 사림들이 주도했을 것이지만, 양반, 상민, 가리지 않고 모두 지켜야 할 그러한 약속들이었기 때문에 사림들의 세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을 것이고요. 향촌 자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제 선조 때 이르게 되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서원은 기본적으로 사립교육기관이라고 했었고요. 같은 스승한테서 같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을 거니까 이 같은 학파끼리는 비슷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학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정치적인 여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공론이라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선조 때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드디어 당파를 이루게 됐을 때, 즉 붕당이 형성이 되었을 때 같은 붕당 사람끼리는 같은 공론을 공유했을 겁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핵심적으로 담당했었던 곳이 바로 서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풍기 군수였었던 주세봉이 세운 최초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또 최초로 사익을 받은 최초의 사익 서원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소수 서원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향촌 자치 규약엔 향약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시 향약을 보급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었고요. 자, 이렇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명망 있는 유학자였던 이황은 예안 지방의 향약을 이인 황해도 관찰사로 파견됐을 때 해주 향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이 향약을 토착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런 세력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선조 때 이렇게 되면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으로 공론 정치를 펴게 됩니다. 음. 3사의 언관직을 또 차지했고요. 또 지방에서 관직이 아직 진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원에서 공부하면서 여론을 공유했고 또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서원에서 같은 스승한테서 공부한 사람들은 비슷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학파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학파를 기반으로 정치적인 무리가 결성이 되니 우린 이 사람들을 붕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이황의 제자들은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은 동인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이와 성혼의 제자들은 서인을 형성하게 되면서 서서히 우리 스승한테서 배운 내용과
다르다면서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명종 때 대윤과 소윤이 대립하고 있었던 그러한 척신정치 유산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들은 이 척신정치 잔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황 조식의 제자들과 이 성혼의 제자들이 서서히 갈등하는 가운데 특정 관직을 반드시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관직이 바로 이조전랑입니다. 이조정랑과 이조좌랑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인데 그렇게 높은 관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직을 거쳐야만 이조 판서를 비롯한 고위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이조전랑 자리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자신의 후임자가 있어야겠죠. 이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즉 후임자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조 전랑 자리를 반드시 차지하고자 갈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 조식 이황의 제자들은 봉인, 그리고 이이와 성혼의 제자 계열들은 서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 척신 정치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훈구 인물 중에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어, 명종 때 살인들을 한번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들이 도움을 받은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심의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으면 동인들은 대체로 좀 철저하게 처벌하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인 세력들은 그래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떠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인과 서인이 서서히 대립하는 가운데 이주 전랑자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이 대립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방금 발견한 건데요. 이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위치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 수정해 놓고요. 기호학파가 서인이 되었던 거고요. 영남학파가 동인이 되었던 겁니다. 밤마다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동인과 서인이 대립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사료가 아래 쪽에 있는 사료입니다. 동인의 핵심적인 인물이 김효원이었고 서인의 핵심적인 인물은 심의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인과 서인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갈등했었던 관직이 바로 이조 전랑자리라고 했었고요. 서인은 대체로 기호학파, 경기 충청을 기호지방이라 부르거든요. 이 기호학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당파이고 대체로 이이와 성혼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인들은 대체로 영남지방 출신, 즉 영남학파였고요.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당파 형성이 되었는데 이 붕당 간의 싸움은 물론 싸움이 있긴 했지만 상대당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붕당 정치는요, 공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이후에 인조반정, 북벌운동, 예송, 대동법 실시 등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이 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사화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사림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때문이라고 했었고, 사림들이 중앙에 진출하면서 훈구와 사림이 갈등하는 사화가 벌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화 끝에 사림들이 패배하긴 했지만 서원과 향락이라고 하는 지방에서의 세력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선조 때 전국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근데 이 어떤 서원에서 어떤 스승한테 배웠느냐가 정치적인 무리를 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조 때 이르게 되면 사림이 재집권하면서 붕당 정치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